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회색빛 도로 위, 찢어진 방수천으로 덮은 낡은 1톤 트럭이 덜컹이며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허리가 잔뜩 굽은 백발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의 발에는 밑창이 거의 닳아버린 고무신, 손에는 오래된 비닐봉지 하나. 노인의 이름은 최성만, 78세. 그는 매일같이 이 시간에 트럭을 몰고 나와 시장 폐기물, 유통기한 지난 농산물, 마트에서 버려진 박스들을 하나하나 실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휴! 노인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한숨만 토해냈다. 낡은 반지하방.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형광등은 깜빡거린다. 방 한가운데엔 접이식 밥상. 된장국 하나, 김치 2쪽. 노인은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투자붐이. 노인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사진 하나를 꺼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영자야 당신만 있었어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칠 뒤 노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민수야, 나 이번 달 방세가 좀.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냉정한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도 애 키우고 살기 빠듯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아버지 병원비 감당도 힘들어요. 뚝. 전화를 끄는 쪽은 아들이었고 남겨진 쪽은 노인이었다. 노인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콜록콜록. 그날 오후 노인은 트럭에 실을 박스를 얻기 위해 동네 최대 규모의 마트 물류하역장으로 향했다. 보안 차단기가 길을 막는다. 노인은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저 박스 좀 얻어가도 될까요? 그때 여직원이 다가왔다. 아직 20대 초반. 진한 화장, 차가운 표정. 어르신, 여기 물류구역이에요. 고물상 아니에요. 아니, 박스만 조금. 마트에서 물건 사셔야 주차 가능하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럼 주차권 하나만. 여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어르신 트럭에 실을 돈이나 있으세요? 주변에 있던 직원 둘이 피식 웃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저도 손님인데요. 그러자 여직원이 말했다. 손님이면 장바구니라도 하나 들고 오시죠. 노인은 말없이 돌아섰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요즘도 저런 트럭 몰고 다니는 분 있네. 민원 들어오면 곤란한데. 노인의 발걸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노인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가슴 통증 때문이었다. 의사가 차트를 내리며 말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치료비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들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1,000만 원. 그에게는 하늘의 별 같은 돈이었다. 병실은 6인실. 모두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노인의 침상만 조용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노인은 억지로 웃었다. 다 바쁘지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노인은 다시 마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박스를 얻으러 온 게 아니었다. 그는 말없이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마트 안은 밝고 시끌벅적했다. 젊은 커플, 유모차, 할인 방송. 그는 계산대 옆 벤치에 잠시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때 그 여직원이 다시 나타났다. 어르신, 주차는 구매 고객만 가능해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주차권 하나만 주세요. 제가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여직원은 이번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안 된다니까요. 돈 없으면 받게 되세요.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럼 돈부터 꺼내오지요. 여직원은 비웃듯 말했다. 은행은 멀어요. 어르신, 노인은 대답했다.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그는 천천히 마트를 나섰다. 노인은 마트를 나와 조용히 트럭에 올랐다. 엔진이 덜컹이며 겨우 시동이 걸렸다. 드르륵 드르륵. 누가 봐도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고물 트럭이었다. 마트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 유리 외벽이 번쩍이는 대형 시중은행 VIP 센터 앞에 그 낡은 트럭이 멈춰섰다. 경비가 트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르신, 여긴 화물차 주차 구역 아닙니다. 노인은 창문을 내리고 조용히 말했다. 잠깐이면 됩니다. 용무가 뭔데요? 돈 좀 찾으러 왔습니다. 경비는 속으로 웃었다. 저 트럭 타고 돈 찾으러? 노인이 자동문을 통과하자 정갈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VIP 센터는 늘 조용했다. 고급 향수 냄새, 두툼한 카펫, 잔잔한 클래식 음악. 노인의 모습은 이 공간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낡은 점퍼, 기름때 묻은 바지, 닳아버린 고무신. 창구 직원이 정중하게 다가왔다. 어르신, 일반 고객 창구는 옆 건물로. 그때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최성만입니다.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네. 노인은 다시 또박또박 말했다. 최성만. 2001년 개설된 VIP 계좌 주인입니다. 직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컴퓨터를 확인하는 그녀의 손이 갑자기 빨라졌다. 그리고 직원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실장님, 속삭이듯 말한 그 한마디에 VIP 센터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지점 실장이 급히 안쪽에서 뛰어나왔다. 어디 계십니까?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노인을 가리켰다. 실장은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허리를 숙였다. 최 회장님? 노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회장님이란 호칭, 이제 쓰지 마시지요. 은행 안에 있던 직원들은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회장님? 저분이? 실장은 급히 안내했다. VIP 전용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바로 처리합시다. 꺼내실 금액이.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일단 100억만 뽑지요. 순간 은행 안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 소리조차 귀에서 사라진 듯 조용해졌다. 직원 하나가 컵을 떨어뜨렸다. 칸칸칸.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용도이신지. 노인은 담담히 말했다. 부동산 매입입니다. 실장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직접 출금하신 게 10년 전이십니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후로는 돈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았지요. 그의 눈동자가 잠시 멀어졌다. 그 시각, 마트 계산대. 그 여직원은 동료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까 그 트럭 할아버지 봤어? 진짜 구걸하듯 주차권 달라더라니까. 동료가 키득거렸다. 요즘 저런 분들 많아. 괜히 불쌍한 척하면서 한 푼 얻어가려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이 마트 건물이 소유주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대형 부동산 사무실. 중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입 대상은 마트 전체 건물 포함 부지입니다. 노인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이 마트 사장 얼굴 본 적 있소? 거의 안 나타나십니다. 투자형 오너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좋군요. 펜이 움직였다. 사인. 그날 오후 마트 점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예, 매각이요? 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늘부로요? 점장은 바로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기업인가요? 외국 자본이래? 구조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 초라한 트럭 노인을 떠올리지 못했다.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르신, 병원입니다. 보호자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내일 직접 가겠습니다. 간호사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수술 날짜도 잡으셔야.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 수술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침 8시, 마트 개점 전 직원 전체 조회. 점장은 손에 쥔 서류를 몇 번이나 고쳐쥐었다. 목이 바짝 말라 침을 삼켰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새 소유주께서 직접 방문하신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직접이요? 보통 이런 건 대리인 오지 않나요? 어떤 사람일까? 그 여직원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별거 있겠어요. 돈 많은 늙은이겠죠.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렸다. 덜컹덜컹. 직원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전날 그 고물 트럭. 전날 그 할아버지. 저 사람 또 왔네. 설마 아직도 주차권 타령하려고? 그 여직원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트럭에서 내렸다. 그리고 오늘은 손에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점장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왜 저분이 여기? 그때 은행 VIP 센터 실장이 정중한 자세로 노인 옆에 섰다. 회 안이 어르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다. 어머야, 저분이 왜 저 사람이랑 매장 한가운데. 노인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점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이 건물 제 겁니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네. 실장이 계약서를 내밀었다. 마트 본점 부지 및 건물. 신규 소유주 최성만. 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직원들 사이에서 숨 삼키는 소리, 종이 떨어지는 소리, 모든 게 한 번에 터졌다. 그 여직원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죠. 노인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제 돈 없다고 하셨지요. 점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몰라 봬요. 죄송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다고 할 분은 따로 있지요. 노인의 시선이 어제 그를 비웃던 직원들 하나하나를 스쳤다. 어제 비웃던 얼굴들 위에서 오늘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제가 몰라서.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죄지요. 여직원은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마트 운영 방향은?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직원들 월급부터 정시 지급하십시오. 직원들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노인은 여직원을 바라봤다. 이 친구는 당분간 고객 응대에서 빼십시오. 사람 대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게. 여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노인의 아들 민수는 아버지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아버지.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왜 왔느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돈 때문이겠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술비 나왔다고 하더라. 노인은 담담히 말했다. 1,800만 원.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건 제가. 됐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감당한다. 아들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돈이. 그때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마트 하나 샀다. 네. 아들은 웃으려다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은행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잔액 확인 서류입니다. 아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회 회장님이요? 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버릴 땐 내가 먼저였다. 아들은 그대로 무너져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서울에서 나는 하루 20시간을 일했다. 아들은 흐느끼며 들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졌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늙어서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다. 그날 마지막까지 그를 가장 초라한 노인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버텨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진짜 반전은 남아 있었다. 병실 앞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날 오후부터 묘한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302호 할아버지 건물 샀대. 100억이래. 아들이랑 연 끊고 산다더니.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민수는 병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민수의 아내 영선이었다. 고급 코트, 정갈한 화장. 그러나 눈빛은 오로지 하나만을 향해 있었다. 아버님 어디 계셔? 민수는 작게 말했다. 아직 수술 전이야. 영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미리 얼굴 비춰야지. 요즘 아프신 분들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영선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아버님,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시오? 병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다. 아버지 영선이잖아요. 노인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돈 얘기하러 온 건가? 영선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영선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언제 돈 때문에. 노인은 조용히 말을 잘랐다. 민수, 나가 있어라. 아버지, 나가. 민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노인은 천천히 영선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해라. 영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애가 있고요.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노인은 낮게 웃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영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버님 가족인데.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족이면 내가 쓰러졌을 때 왜 한 번도 안 왔느냐? 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25년 전 내가 중소건설사를 하나 운영하던 때가 있었다. 영선은 조용히 들었다. 그때 내 뒤통수를 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영선은 고개를 저었다. 내 동업자였다.
그리고 노인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내 남편 민수다. 영선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 아비는 내 회사 자금 300억을 빼돌려 도망갔다. 영선의 손이 떨렸다. 그 일로 내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병실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나는 복수보다 아이 하나라도 사람답게 키우고 싶어서 민수를 끝까지 거두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쌓인 세월은 너무 무거웠다. 영선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다. 그런데 노인은 낮게 말했다. 그 애는 결국 자기 아비처럼 나를 버렸다. 영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 그건 민수가. 됐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만 보고 왔다. 문 밖에서 이 모든 말을 들은 민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다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 그 자체였다는 걸. 같은 시각, 늦은 밤의 마트. 노인은 혼자 매장을 천천히 걸었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상품 진열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노인은 점장을 불렀다. 내일부터 이 마트 어르신 일자리 하나 만들도록 하지. 점장이 놀랐다. 어떤 종류를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낮게 말했다. 나 같은 사람들 다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날 밤 노인은 복수를 시작했지만 그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선택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한편에선 그의 재산을 둘러싼 진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6시, 요양병원 현관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 하나. 정장 차림, 살짝 위로 올린 머리,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병원 간판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직 살아있군. 그의 이름은 박진수. 최성만 노인의 옛 동업자이자 30년 전 300억을 들고 사라졌던 사람. 그리고 민수의 친아버지였다. 진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원무과에 말했다. 302호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보호자분 성함이 아들입니다. 그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병실 문이 열렸다.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직도 그 창밖만 보느냐? 그 목소리에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노인. 순간 30년 전의 모든 악몽이 다시 살아났다. 너. 진수는 낮게 웃었다. 오랜만이네, 형님. 노인의 눈이 떨렸다.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을 뻔은 했지. 그 돈 덕분에. 노인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또 뭘 가져가려고 왔느냐? 진수는 의자에 느긋하게 앉았다. 이미 300억은 끝났고 이제는 형님 재산이 더 탐이 나서. 노인은 낮게 웃었다. 아들까지 버리고 튄 놈이 뻔뻔하기도 하지. 진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 아들 형님이 대신 키워줬잖아. 그 순간 병실 앞 복도에서 민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버지,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쨍그렁. 병실 안에 두 노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진수는 민수를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래, 많이 컸네. 민수는 눈물이 맺힌 채 소리쳤다. 왜?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최성만 노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노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고 그 순간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렸다. 삐삐삐.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형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민수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이제부터 너는 선택해야 해. 같은 시각, 영선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재산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죠?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부동산 포함하면 최소 600억 이상입니다. 영선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럼 상속구도는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로선 법적 상속인은 아들 민수 단독입니다. 영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노인은 병실에서 조용히 실장을 불렀다. 유 원장 준비하시오. 실장은 놀랐다. 회장님, 아직은 너무 이르십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준비해야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덧붙였다. 민수에게는 돈 말고 다른 걸 남겨줄 생각이요. 병실 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노인은 낮게 말했다. 내가 어느 쪽 사람인지 이제 내가 볼 차례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30년 전 도망쳤던 사람, 그의 아버지가 돌아오며 노인의 인생에 마지막 전쟁의 종이 울렸다. 이 싸움은 돈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민수가 서 있었다. 새벽 3시, 병실 불은 꺼져 있었고 노인은 얕은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문틈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박진수였다. 그는 침대 옆까지 다가와 노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형님,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다. 너 아직도 사람 몰래 들어오는 버릇은 못 고쳤구나. 진수는 낮게 웃었다. 형님, 이제 싸울 힘도 없잖아. 노인은 쓰게 웃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뭘 훔치러 왔느냐? 진수는 노인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유 원장.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형님이 가진 거 전부 민수에게 간다며?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막을 거야. 진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형님 이름으로 된 유원장 초안이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내가 사인만 대신해주면 된다. 그럼 재산의 절반은 내 명의로 넘어온다. 노인은 숨을 들이켰다. 그게 내가 다시 나타난 이유냐? 진수는 차갑게 웃었다. 난 한 번도 돈 말고 다른 걸 바라본 적이 없거든. 그 순간 병실 밖 민수는 야간 당직 간호사를 찾으러 왔다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말았다. 아버지가 유 원장을. 민수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노인은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돈이란 건 쥐고 죽으면 짐이지만 버리고 죽으면 이름이 된다. 진수는 피식 웃었다. 형님은 아직도 그런 소리나 하고 있지. 노인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돈을 노리고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난 순간 너는 이미 3번 죽었다. 그 순간 그만하세요. 병실 문이 확 열렸다. 민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두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다. 진수는 민수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드디어 내가 듣고 말았구나. 진수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넌 내 아들이다. 민수는 소리쳤다. 아니요. 저한테 아버지는 이분 한 분뿐이에요. 그는 노인을 가리켰다. 날 키워준 사람, 내가 버렸던 사람.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진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 그는 민수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냐? 형님이 가진 재산 절반을 내 명의로 넘겨주겠다는 계약서다. 민수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단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형님과는 완전히 남이 되는 거다. 민수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돈보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표정이 일그러졌다. 같은 시각 영선은 노인의 도장을 훔치기 위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유원장 초안만 있으면 돼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부인, 이건 선을 넘는 겁니다. 영선은 낮게 말했다. 선 넘을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날 밤은 한 사람의 생이 아니라 부자, 부부, 인간성, 모든 것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밤이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다. 노인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전부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벽 4시 노인의 오래된 단독주택. 불 꺼진 거실 창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영선이었다. 검은 모자, 검은 장갑, 손에는 작은 손전등, 금고, 분명 안방 서랍 안쪽이랬어. 서랍이 하나둘 열렸다. 보험증서, 옛 계약서, 사진들. 그리고 마침내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케이스. 영선의 숨이 거칠어졌다. 찾았다. 그 순간 거실 불이 탁 하고 켜졌다. 그 도장 내 손에 들어갈 줄 알았다. 영선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아니 이게.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처음부터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집 앞 도로에 검은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섰다. 은행실장, 노인의 개인 변호사, 그리고 민수. 민수는 초조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아직도 집안에 계시면. 그때 굳게 닫힌 현관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다. 영선은 도장을 쥔 채 모든 사람 앞에 서게 되었다.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 도장, 불법 취득입니다. 영선은 다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말로는 절 주신다고 하셨어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한 번도 내게 도장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형님, 참 대단한 연극을 벌이고 계시네. 박진수였다.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도장 잘 찾았네, 며느리. 민수가 소리쳤다. 당신은 왜 여기에 또 나와요? 진수는 민수를 힐끗 바라봤다. 유원장 쓰는 날에 친아버지가 빠질 수는 없잖아. 노인은 천천히 앞쪽으로 휠체어를 굴렸다. 진수야. 내가 날 턴 돈 300억이 아니었다. 진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실제 금액은 420억이다. 사람들 모두 숨을 삼켰다. 그 돈의 흐름 30년 동안 전부 추적해왔다. 노인은 서류 봉투 하나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미 검찰에도 넘겨두었다. 진수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말도 안 돼. 노인은 낮게 말했다. 내가 살았던 30년, 그건 도망자의 인생이었다. 진수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뭐, 돈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씻는 거야.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산 만큼만 용서를 받는다. 영선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어 올렸다. 도장만 있으면 유언장은 쓰는 거예요. 그 순간 민수가 소리쳤다. 그 손 내려. 영선은 놀라 손에서 도장을 떨어뜨렸다. 또각. 도장은 바닥을 굴러 노인의 발 앞에 멈췄다. 노인은 변호사를 바라봤다. 이제 진짜 걸 꺼내시게. 변호사는 검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최성만 회장님의 공정증서 유언장입니다. 사람들 모두 숨을 죽였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본인은 아들 민수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건 상속을 한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 조건은 내 재산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말 것.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본인의 전 재산은 노인 일자리 재단, 무연고 환자 병원 지원, 저소득층 의료재단에 귀속한다. 영선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는?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돈이 아니라 선택을 남겼다. 그날 돈을 노리고 모였던 사람들 모두는 단 한 푼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남은 것은 돈 대신 선택, 상속 대신 인간의 값이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말은 끝나지 않았다. 새벽 6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노인의 집 앞으로 경찰차 여러 대가 멈춰섰다. 박진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그 모습은 더 이상 30년 전 돈을 들고 도망쳤던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초라했고 비틀거렸고 무엇보다 완전히 패배한 얼굴이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다. 민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그냥 제 인생에 한 번도 아버지였던 적 없는 사람입니다. 진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30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며느리 영선은 유언장 위조 시도, 도장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며칠 뒤 민수는 마지막으로 영선을 만났다. 우린 여기까지야. 영선은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만 보고 들어왔어. 영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영선은 민수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노인의 병실. 이제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민수야. 죄송합니다. 진짜 늦게 와서.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은 자기 발로 돌아오면 그게 가장 빠른 거다. 민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노인은 낮게 말했다. 너는 이미 사람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내 아버지. 내가 처음으로 무시당했던 그 마트. 거기 경비 아저씨 기억나느냐? 네. 그 사람 사실 퇴직금 못 받고 쫓겨난 분이다. 민수는 놀라 물었다. 그럼 그 사람부터 내 재단 첫 직원으로 받아라. 민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꼭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더니 아주 조용해졌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다. 심전도 기계가 조용한 선 하나로 변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대로 오열했다. 아버지. 며칠 뒤 장례식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인이 일생 동안 도왔던 사람들, 그가 몰래 병원비를 내줘 살려낸 사람들, 그가 노동자 핑계로 퇴직금 대신 챙겨준 노인들, 그리고 마트에서 쫓겨날 뻔했던 사람들까지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저분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빚쟁이입니다. 아무도 몰래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민수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인생 속에 이미 살아 있었다는 것을. 1년 뒤, 한 달에 한 번 마트 앞에서 무료 도시락이 배포되고 있었다. 그 앞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배식을 돕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트럭을 몰고 들어왔다. 낡았지만 깨끗한 트럭. 민수가 웃으며 다가갔다. 어르신, 도시락 드시고 가세요. 노인은 말했다. 여기 주차해도 되겠소? 민수는 잠시 울컥하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물론입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을 남기셨어요. 그날도 마트 앞에는 낡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지만 이 노인은 돈으로 인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리고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택이 세상의 누군가를 오늘도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봄이었다. 마트 앞 벚꽃이 또 피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무료 도시락 배포줄이 길게 늘어섰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사람들은 민수를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거 아직도 최성만 어르신 이름으로 하는 거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갑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다. 선글라스를 썼지만 민수는 단번에 알아봤다. 영선? 전 며느리였다. 그녀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말했다. 밥 받아도 될까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선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죗값은 다 받았어요. 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하루 한 끼가 간절해서. 민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도시락 하나를 건넸다. 조건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는 누구도 과거 묻지 않습니다. 영선은 끝내 울어버렸다. 초기 재단 직원이었던 그 마트 경비 아저씨. 이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사장님.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말고 그냥 민수 씨로 불러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머쓱하게 웃었다.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날 주차권 하나로 쫓겨나던 노인이 이제는 수천 명을 먹이는 이름이 됐다는 게.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게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김민수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최성만 님과 3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를 아세요?
예. 그리고 당신은 아직 아버지의 진짜 유산 하나를 모릅니다. 며칠 뒤 민수는 부산의 한 낡은 창고로 갔다. 문을 열자 녹슨 금고 하나가 있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통장 잔고 34억 8천만. 그리고 수첩 첫 장에 적힌 글. 이 돈은 끝까지 쓰지 못한 사람들의 몫이다. 민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수첩엔 아버지가 남몰래 도우려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 돈을 자기 이름으로 옮기지 않았다. 새 재단 이름을 만들었다. 성만의 약속, 거리 노인 무료 병원비, 고독사 예방 방문 사업, 치매 노인 가족 지원금, 그리고 재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소액 재창업 자금. 마트 주차장. 한 노인이 주차권을 들고 서 있다. 민수가 직접 다가가 말했다. 어르신, 그냥 들어가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권이.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요. 사람부터 들여보내는 곳입니다. 노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사람들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조용히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최성만. 트럭을 몰고 와 주차권을 달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돈은 끝났지만 사람은 계속 살아남았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판자촌.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쪼그려 앉아 트럭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 나이 73. 이름은 장옥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고집 세고 말 안 통하는 늙은 택배기사. 그는 4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짐을 나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트럭은 더 이상 출발하지 않았다.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이다. 억수는 트럭 앞에 주저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것까지 못 움직이면 이제 진짜 끝인데. 그에겐 가족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며칠 뒤 억수는 가슴을 움켜쥐고 동네 병원 응급실로 갔다. 보험증 있으세요? 그거 몇 년 전에 끊겼소. 접수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진료비 먼저 보증금 내셔야 합니다. 얼마요? 50만 원이요. 억수는 주머니를 뒤졌다. 나온 건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진료는 어렵습니다. 억수는 말없이 병원 문을 나섰다. 밖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 거리 건너편에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다. 무료 건강검진 성만의 약속 재단. 그는 중얼거렸다. 약속? 누가 나랑 무슨 약속을 했다고. 그러나 더는 선택지가 없었다. 억수는 비틀거리며 현수막 쪽으로 걸어갔다. 체육관 안. 의료봉사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억수는 접수대를 힐끔 보며 말했다. 여긴 돈 안 받는다고 해서.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네, 어르신. 오늘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억수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민증을 내밀었다. 그때 옆에서 민수가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억수의 손, 굳은 살 투성이의 손. 민수는 그 손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돌연사 위험이 아주 큽니다. 억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그냥 가면 되겠네. 의사는 말문을 잃었다. 그 순간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수술비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억수는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다. 왜 나 같은 노인한테? 민수는 낮게 말했다.
저도 한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던 사람이어서요. 수술은 성공했다. 며칠 뒤 중환자실. 억수는 산소호흡기를 뗀 뒤 민수를 보며 말했다. 젊은이, 혹시 최성만이라는 사람 아나? 민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제 아버지입니다. 억수의 눈이 커졌다. 그 양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냐? 억수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30년 전 내가 사람 하나를 죽게 만든 적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최성만의 막내 동생이었다. 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그날 내가 과적한 짐을 실어 보내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은 사고를 안 당했을 게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억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런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나를 고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 그리고는 병원비도 몰래 대신 내주고 내 트럭 수리비도 대줬다. 그가 바로 최성만이었다. 억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이제 알아보니 그 양반이 왜 나를 살려줬는지 알겠어. 나처럼 평생 죄를 지고 사는 노인이 또 하나 줄어들길 바랐던 거겠지.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퇴원 날 억수는 트럭이 아니라 재단 차량을 타게 되었다. 어르신, 이제는 혼자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억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 양반처럼 사람으로 살고 싶네. 한 노인의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바뀐 인생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선의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타고 계속 이어진다.